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나직이 흐르는 물소리,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득한 조선의 한 마을. 이곳은 한양에서 멀지 않아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죠. 활기 넘치는 저작거리에는 갓짠 기름 냄새와 갖가지 물건을 파는 이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정겹게 울려 퍼졌고요. 이곳에 여느 부잣집과 다를 바 없이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석주도령의 집안이었습니다. 석주도령은 20살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거기에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까지 지녔으니 마을에서는 1등 신랑감으로 통했죠. 그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대대로 상업을 해온 집안의 외아들로 집안은 부유했고 부모님 또한 인자하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혼례철이 되어 석주의 부모님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매파를 불러 명문가의 교수들을 두루 알아보았지만 어쩐지 석주의 마음에 쏙 드는 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그저 부모님의 뜻에 따를 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을에 그러하듯 정해진 틀 안에서 짝을 만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이끌림을 바랐던 것일까요? 이 마을의 매파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름은 홍매할멈. 평생을 남의 혼사를 중매하며 살아온 터라 웬만한 사람의 속마음쯤은 훤히 꿰뚫어보는 눈썰미를 가졌다고 했죠. 하지만 홍매할멈도 가끔은 예측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석주도령의 혼사였죠. 홍매할멈은 여러 양반과 교수들을 추천했지만 석주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듯합니다. 할머니. 그의 말에 홍매할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리 좋은 조건을 가진 총각이 어찌 이리도 까다로울꼬. 어느 화창한 봄날 석주의 집 대문 앞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으나 옷자락이 해지고 머리에는 지프로 엮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신분을 짐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삿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그녀의 자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맑은 눈망울과 앳된 얼굴은 흡사 연못 위로 막 피어나는 연꽃 같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으리 댁에 혼례를 청하고자 왔습니다. 석주가 마당으로 나와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수줍었지만 그 속에 담긴 당당함과 묘한 애틋함은 석주의 심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흙먼지 묻은 신발과 빛바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귀한 집 아가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석주 도령을 성심껏 모시겠노라 간절히 청했습니다. 석주의 부모님 또한 연하의 빼어난 미모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담대한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 보였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당찬 기세는 그 어떤 명문가의 교수보다도 빛나 보였죠. 몇 번의 만남과 대화 끝에 석주의 부모님은 아들의 확고한 마음에 따라 그녀를 며느리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매할멈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는 아니, 내가 평생 중매를 서왔건만 이리 직접 찾아오는 여인은 처음 보네. 허허, 석주 도령의 복인가? 저 여인의 기계인가?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석주 도령의 집안이라면 당연히 이름 있는 양반가 교수를 며느리로 맞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석주와 연하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 당일 연하는 수줍은 듯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서 내렸죠.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초래청에 서서 수줍게 미소 짓는 연하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석주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하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을 잡은 석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혼례가 사실은 그녀의 여동생 연수와의 약속,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이라는 것을요. 혼례가 끝나고 석주의 방은 은은한 등불 아래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 밤,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석주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죠.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전해져 오는 가녀린 온기와 묘한 떨림에 석주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연하는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는 처자였어요. 석주는 날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는 석주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석주는 매일 밤 아내와의 대화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도 신방에 드는 연하의 모습은 날마다 미묘하게 달랐죠. 어떤 날은 마치 샘물처럼 맑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석주의 농담에도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쳐주며 미래의 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고요한 달빛처럼 차분하고 수줍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의 연하는 석주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깊고 왠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석주는 그저 연하가 날마다 다른 매력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참으로 변화무쌍하구나. 어떤 날은 명랑하고 어떤 날은 차분하니 매일매일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혹 밤늦게까지 서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느라 신방에 늦게 들어선 날이면 연하는 이미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 가득한 얼굴로 석주를 맞이했으니 석주는 단 한 번도 의심의 그림자를 품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순수했기에 감히 아내에게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석주의 아내는 연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똑같이 아름다운 쌍둥이 동생 연수가 있었죠. 연하와 연수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님 외에 서로의 존재가 세상의 전부였죠. 그들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포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낙향한 후 병을 얻어 몸져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몸이 약해져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연하와 연수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부모님의 병화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게다가 이 마을에는 혼기가 찬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산적들이 노려보다가 결국 한 명을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연하와 연수에게도 그 위협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 다가왔죠. 마을 사람들조차 눈길을 피하며 어머니는 밤마다 두 딸을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에게 한 가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석주 도령의 혼례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녀는 결심했죠. 연수야,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해. 부모님도 더 이상 버티시기 힘들다. 내가 석주 도령께 혼례를 청할 터이니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 라고 하며 세부적인 설명을 연수의 귀에 흘렸죠. 연수는 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한 남편을 둘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언니의 눈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나는 도령께 직접 혼례를 청할 것이다. 그분이라면 분명 나의 진심을 알아주실 게야. 내가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니 낮에는 내가 도령의 아내로 있을 것이고 너는 내성적이고 수줍으니 밤에는 서로 번갈아 들어가자. 도령께서는 우리가 쌍둥이임을 알지 못할 터이니 결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만 해. 약조해다오. 연수는 언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언니와 한 남편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고 혹여 이 비밀이 탄로라도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이었지만 언니의 결심과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언니의 처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연수는 눈물을 머금고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조심스럽게 옷을 바꿔 입었고 연아가 신방에서 나오면 연수가 조용히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아내를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두 자매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박첨지댁의 이야기였죠. 박첨지는 재산께나 있는 인색한 노인이었는데 아들을 셋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복이 없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둘째 아들은 유랑하며 소식이 끊겼으며 셋째 아들은 늘 병약하여 골골 앓았기 때문입니다. 박첨지는 매일같이 이놈의 자식복은 왜 이리 없는고? 한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 자매의 삶과는 정반대의 비극을 보여주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석주와 두 자매는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석주의 집안은 며느리 연화의 밝고 살뜰한 성품에 더욱 화목해졌고 매일 아침 안방에는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그런 집안의 평화로운 모습에 더욱 만족하며 연화를 향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석주 부부를 칭찬하기 바빴죠. 석주 도령 복도 많지. 어쩌면 저리 어진 며느리를 얻었을꼬. 하는 덕담이 오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즈음 마을의 젊은 부인들 사이에서는 김씨 부인의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웃 마을에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혹독하게 질책했으며 며느리의 친정을 욕하기 일쑤였죠. 연아와 연수는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김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시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들의 시부모님은 비록 비밀을 모르셨지만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들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두 자매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아와 연수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잉태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탈로 날까봐 두려웠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애틋함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컸죠.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나누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키지? 연수의 불안한 목소리에 연아는 그저 조용히 동생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뱃속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였습니다. 연아는 입덧이 심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활발했던 성격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웃는 일이 줄었고 가끔씩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응시하곤 했죠. 반면 연수는 입덧은 덜했지만 평소 내성적이었던 성격과 달리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거나 아이에게 들려줄 자장가를 나직이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고 서로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애썼지만 본능적인 신체의 변화와 감정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지켜보던 석주의 어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석주의 어머니는 워낙 살림에 능하고 눈썰미가 좋은 분이었기에 며느리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얘야, 어쩐지 너의 태도가 날마다 바뀌는 것 같구나. 어떤 날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어떤 날은 또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니 임신 때문이냐? 연아는 당황하여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임신 때문인지 몸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송구합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의 의심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우연히 며느리의 옷고름이 풀린 것을 보았는데 평소 며느리가 즐겨 입던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며느리의 방을 몰래 살펴보니 같은 저고리가 2벌씩이나 옷장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즐겨 쓰는 머리 장신구 또한
두 개가 서랍 속에 고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죠. 더욱이 어머님은 며느리가 방에 들어선 후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고 어떤 여인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죠. 마치 그림자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두 명은 아니겠지? 이때 마을에는 맹인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기운만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났죠. 어느 날 석주의 집 앞을 지나던 맹인 점쟁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석주의 집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에는 분명 한 명의 부인이 살고 있는데 두 명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것도 아주 강렬한 두 개의 인연이 말이지. 맹인 점쟁이의 말은 곧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곧 마을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 연화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석주 도령네 신부가 이상해. 어떤 날은 기운이 넘치는데 어떤 날은 그림자처럼 조용하대. 글쎄, 내가 봤을 때도 뭔가 달랐어. 어제는 분명 저작거리에서 연화 씨를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더라니까. 분명 연화 아씨가 맞는데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 며칠 전에는 저 아랫마을 장터에서 봤다고 하던데 그 시간엔 석주 도령댁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급기야는 석준의 신부가 둘 아니냐. 는 섬뜩한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석주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듯한 아내의 표정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아내가 괴로워할까봐 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밀이 모두 드러나고 두 자매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석주의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고을의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이 기묘한 소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의 집에는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석주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연하는 사또가 앉아있는 연하가 지내는 처소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석주와 연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석주 도령 그리고 연하 부인.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소. 한 부인이 둘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소. 이 소문이 사실이오. 연하는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있던 석주의 부모님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숨을 고르고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는 필시 헛소문이옵니다. 제 아내는 연하 한 사람뿐이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여러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맹인 점쟁이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목격담, 그리고 석주 어머니의 미묘한 의심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허튼 소리 마라. 내가 직접 들으니 너의 부인은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며 동시에 두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까지 있어. 어찌된 연유인지 숨김없이 고하라. 사또의 준엄한 목소리의 연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연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쌍둥이 동생, 연수입니다. 그 순간 옆방에 숨어있던 연수가 연하의 고백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두 얼굴이 사또 앞에 나타나자 사또와 아전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송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병든 부모님은 돌아가실 지경이었고 끼니를 잇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석주 도령께 혼례를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도령을 모시고 밤에는 이 아이, 연수가 신방에 들어 도령을 모셨습니다. 저희의 이 죄를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죠. 연하의 말에 연수 또한 고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니가 감히 나으리께 혼례를 청할 때도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나으리 신방에 들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나으리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정이 들고 진심으로 나으리를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부디 저희의 불쌍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두 자매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는 가난의 고통과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의 존재는 그들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또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의 사정은 딱 하나. 이는 엄연히 조선의 법도를 어긴 중죄이다.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 다만 대개 이런 경우 첩으로 삼아 죄를 경감하는 수가 있으니 석주 도령은 두 여인 중 한 명을 정실부인으로 다른 한 명은 첩으로 삼는 것이 어떠하냐. 그리하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죄 또한 감하여 줄 수 있다. 사또의 제안에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첩이 되는 것은 어찌 되었든 죄를 벗어나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한 몸처럼 살아왔고 석주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첩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의 지극한 가족애와 희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석주가 다시 앞으로 나서서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송구하오나 소자는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소자는 연하와 연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임을 알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하나의 존재로 느껴질 뿐입니다. 연하도 연수도 모두 제 아내이며 누구 하나를 첩으로 삼아 박대할 수는 없나이다. 비록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자는 이 두 사람 모두를 저희 정실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면 소자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겠나이다. 석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석주의 확고한 의지와 두 자매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으나 때로는 그 법도 위에 인간의 도리가 존재하는 법. 그는 문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석주 도령의 뜻이 이리도 깊을 줄이야. 사실 내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아주 먼 옛날 이 고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섬기게 된 기구한 사연이었지. 그때 그 고을의 현명한 사또가 그들의 진심을 헤아려 법도를 뛰어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네. 그 사또는 인정이 법도에 우선한다고 하며 그 두 여인을 모두 아내로 인정하였다지. 그 이야기는 후세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들었네. 나 또한 오늘 너희들을 보니 그 이야기의 진정성을 믿게 되는구나. 너희들의 지극한 사랑과 가족을 향한 희생은 엄격한 법도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결국 사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현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석주 도령, 너의 진심과 두 여인의 애틋한 사정을 헤아려 그리고 옛 선연의 현명한 결단에 따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특별히 너의 청을 받아들여 연하와 연수, 이 두 사람을 모두 너의 정실 아내로 인정하겠다. 허나 세상에 이목이 있으니 이 일은 너희 집안과 이 마을에서만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너는 이 두 아내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고 자식들을 바르게 길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을 박대하거나 이 일로 인해 마을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땐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명심하도록 하라. 석주는 감격하여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자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사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또의 현명한 판결은 법도를 넘어선 인간적인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단상 위에 올라서서 석주와 두 자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사또의 재량과 석주 가족의 진심 어린 호소에 인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쌍둥이 자매의 애틋한 가족에 감동했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석주의 용기와 포용력 그리고 현명한 사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단하다. 석주 도령의 마음이 바다와 같구나. 가엾은 처자들이었어. 얼마나 힘들었을꼬. 진정 현명한 사또 나으리이시다. 법도 위에 인정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니 그래,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정해진 도리만 있겠는가? 진심이 통하면 되는 것이지.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연민과 이해로 바뀌어 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대다수는 석주와 두 자매의 새로운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홍매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평생 중매를 서며 이렇게 기적 같은 사랑은 처음 본다네. 진정 하늘이 내린 인연이로세. 박첨지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남의 집일에 웬 호들갑들인가? 하지만 저리 가난한 처자들이 저리도 당당하고 사또까지 인정을 해주다니 내 아들 녀석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밀을 밝히고 용서받는 것도 일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곧 마을에는 연하와 연수의 아름다운 희생과 석주의 넓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두 자매는 석주의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비록 조선의 법도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사또의 해안과 석주의 집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 속에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석주의 집안은 더 이상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밀이 밝혀짐으로써 더욱 견고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죠. 석주는 두 아내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었고 연하와 연수 또한 서로를 의지하며 남편과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얼마 후 연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연수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석주의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가족으로 변모했습니다. 연하와 연수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석주는 두 아내와 자식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에 갇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특별한 인연과 사랑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두 송이 연꽃 이야기로 불리며 석주의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난이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가족에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용서와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깊은 사랑을 일궈냈습니다. 석주와 연하, 연수는 서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인간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사또와 마을 공동체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죠. 이 이야기와 같이 진실과 사랑은 어떤 비밀도 감싸줄 수 있으며 때로는 법과 규범을 넘어선 인간적인 선택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훗날 이 마을은 두 송이 연꽃 마을이라 불리며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시대의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의 학식은 높으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선비 이석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치를 기회조차 갖지 못할 만큼 가난하여 낮에는 논밭머리에서 마을 아이들과 나무를 캐어 연명했고 밤이면 기름 한 방울 아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끼니는 늘 보리가루에 쑥을 섞어 간신히 때웠고 그의 작은 초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허름한 초옥이었죠.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의 아내 최수연은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시집살이 한 날부터 기와 대신 초가지붕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쪽박 하나에 담긴 미움을 서로 나누며 지극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손끝이 야무져 이웃의 옷을 지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품삯을 벌었고 때로는 그 돈으로 겨우겨우 아이에게 죽 한 그릇 더 먹일 수 있었죠. 이석현 부부에게는 5살 난 아들 이현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트이고 글에 관심이 많았으니 부친의 기품과 모친의 마음을 모두 닮은 듯했습니다. 현동이의 웃음소리는 초가집에 비치는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이석현은 농사일에는 서툴렀지만 배운 것을 나누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성심을 다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사랑방에 나가 글을 가르쳤고 부지런히 서책을 펼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장터에서 바쁘게 일하는 상인들, 심지어는 말썽꾸러기 아이들까지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동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리 글만 가르치다가는 굶어 죽지. 글씨 몇 자 가르쳐서 쌀이 나오냐? 아이들조차 거지 선비다 하며 장난스럽게 그의 뒤를 쫓아다녔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의 돌멩이나 나무까지 장난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글 공부 대신 먹을 것을 달라며 땡깡을 부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이석현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장난을 모른 척 넘기며 조용히 사랑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등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꼭 아무도 못 알아보는 보배 같으시어요. 세상은 언젠가 그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난하고 고된 가운데서도 이석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석현은 귀한 글 쓸 종이를 구하기 위해 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골물 지경이었지만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마을 어귀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생소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머슴이 마치 거미 같이 땅에 손을 대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바보 하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석현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머슴의 이마에 정확히 맞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움찔했지만 그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석현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꾸짖는 대신 황급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인? 이석현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수연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이석현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최수연을 데리고 다시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이석현 부부가 도착했을 때 그 머슴은 여전히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픔을 참는 듯 이석현 부부를 올려다봤습니다. 최수연은 머슴의 상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늘 아끼던 깨끗한 무명천을 재빨리 가져와 능숙한 손길로 이마의 상처를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무명천 하나도 귀한 시절이었지만 이석현 부부는 그 머슴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심한 장난을 치는고.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쉬면 안 된다. 최수연은 머슴의 손을 잡고 이석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며칠 동안 그 아이의 상처를 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격하며 이석현 부부를 더욱 따랐습니다. 이석현은 그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함과 선함을 보았습니다. 머슴이 회복될 무렵 이석현은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홀로 살고 있는 돌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인, 저 아이가 바로 이 마을에서 바보 돌쇠라 불리며 구박받는 아이라고 하오. 돌쇠의 눈빛이 참으로 막소.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니 초지일관이라 처음 품은 마음을 변치 않으니 이것 또한 인연이 아니겠소? 오늘부터 돌쇠를 내 동생으로 삼아야겠소. 최수연은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석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너는 우리 집 동생이다. 나는 내 형이요. 이분은 내 형수님이시다. 앞으로 너를 바보라 부르는 이가 있다면 내가 나서서 혼내주마. 돌쇠는 이석현의 따뜻한 말에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연은 돌쇠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돌쇠 도련님, 이제부터 편히 지내시어요. 이곳은 도련님의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석현 부부가 미련한 돌쇠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 양반인 최수연 부인이 천한 머슴에게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양반 마님이 어찌 머슴에게 도련님이라 부른단 말인가?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최수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동생이니 당연히 도련님이 맞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돌쇠를 친동생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이석현은 없는 살림에도 매일 글을 쓰고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 현동이 옆에서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돌쇠가 가족이 된 후로는 현동과 함께 돌쇠에게도 글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배우는 속도는 더뎠지만 꾸준히 노력했고 현동은 그런 돌쇠를 형처럼 따르며 함께 글을 익혔습니다. 현동은 돌쇠에게 돌쇠 삼촌! 하고 부르며 언제나 함께 놀고 공부했습니다. 돌쇠 역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이석현 부부와 현동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석현이 책을 읽어주면 돌쇠와 현동은 나란히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고 더 이상 배를 골물 수 없게 되자 이석현은 결국 농사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습니다. 괭이를 들고 밭에 나서는 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양반이 어찌 천하게 농사일을 한단 말인가? 이석현은 이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디 신분에 귀천이 있으며 하는 일에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족을 보살피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석현에게 밭일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밭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겨우 호미질 몇 번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양반의 희고 고운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돌쇠가 다가와 형님, 힘드십니까요? 제가 땅을 정말 잘합니다요. 제가 해볼게요. 하고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이석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돌쇠의 간절한 눈빛에 속는 셈치고 밭을 맡겼습니다. 사실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대신 혼자 조용히 땅에 손을 대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땅에 귀를 대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뿌리가 뻗어나가는 소리, 흙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돌쇠에게 세상의 어떤 놀이보다도 흥미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그런 돌쇠의 남다른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경이로운 재능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 돌쇠야. 내가 한번 해보겠느냐? 돌쇠는 밭에 들어서자마자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밭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땅에 숨결을 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흙 한 줌을 집어 코끝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고는 삽 한 자루로 밭의 지맥을 정확히 짚어내며 여기입니다요, 형님. 여기에 물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석현은 반신반의하며 돌쇠가 가리킨 곳을 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실망하려는 찰나 갑자기 흙 속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수연과 현동이도 옆에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쇠는 놀라운 직관으로 매번 가장 좋은 땅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척박해 보이는 황무지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형님, 이 땅 밑에서 곡식들이 노래를 부릅니다요. 라고 했고 이석현이 그곳을 개간하자 거짓말처럼 비옥한 논밭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말라버린 논을 보고 형님, 저기 큰 바위 뒤에 물줄기가 잠자고 있습니다요. 하여 바위를 옮기고 수로를 파내자 숨어있던 샘물이 터져나와 논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돌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땅은 놀랍도록 생명력을 얻었고 그의 이석현의 밭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았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 도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모든 것을 도련님이 하신 것이어요? 최수연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돌쇠는 활짝 웃으며 네, 제가 물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아요. 땅이 저한테 다 말해줍니다요. 라고 답했습니다. 돌쇠의 특별한 재능은 바로 땅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지형뿐 아니라 땅속 깊이 흐르는 물줄기, 광맥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돌쇠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믿어주었습니다.
이석현은 돌쇠의 도움을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밭을 일궜습니다. 돌쇠는 놀라운 직관으로 매번 가장 좋은 땅을 찾아냈고 이석현은 그의 지시를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석현은 그를 가르치던 열정으로 농사 기술을 익혔고 돌쇠의 뛰어난 감각과 자신의 학식을 접목해 효율적인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현동이도 아버지와 돌쇠의 삼촌의 모습을 보며 농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이석현의 집안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거지 선비였던 이석현은 어느새 마을 제1의 만석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석현 부부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단순히 머슴이 아닌 한 가족이자 소중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최수연은 여전히 돌쇠의 옷을 손수지어 입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돌쇠 역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이석현 부부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석현과 돌쇠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비웃음이 아닌 놀라움과 어렴풋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지 선비가 만석군이 되고 바보 돌쇠가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는 소문은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 팔도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겹쳐 민초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모두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말라가는 우물소리처럼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일 기우제를 올리고 방책을 세우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곳간마다 쌓여있던 곡식도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석현 부부는 결코 자신들만 배부르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돌쇠 덕분에 맞이한 대풍년으로 집 창고엔 곡식이 넉넉했지만 그들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전벽해라 했던가요? 우리가 곡식이 넘쳐나는 이 마당에 이웃들이 굶고 있으니 어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이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내일부터 당장 마을을 돌며 쌀을 나눠줍시다. 곡식이 곡식답게 쓰이는 것은 허기를 채울 때 아니겠소? 그리하여 이석현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기근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쌀 안가마니는 곧 사람 한 집안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치 보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석현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전하자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돌다 보니 어느 초가 앞에 이르렀을 때 이석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몇 해 전 어린 돌쇠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던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돌쇠의 이마에 상처를 남겼고 돌쇠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석현은 조용히 돌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저 집도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게야. 저들을 도와줘도 괜찮겠나? 돌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는 그 아이도 철이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요. 지금쯤은 많이 컸을 테니 아픔도 기억하겠지요. 제가 쌀을 들고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쌀가마니를 메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16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돌쇠 형, 아니, 어르신, 그날 이후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습니다요. 그때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요. 그 따뜻한 말에 소년은 눈물을 글썽였고 그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나와 두 손으로 돌쇠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날 돌쇠가 나눈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품은 이의 진심 어린 용서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화해였습니다. 며칠 뒤 이석현은 돌쇠의 말대로 마을 어귀 큰 바위 밑에 샘물이 있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날은 더욱 가물어갔고 바위는 단단히 뿌리 박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고 며칠을 파도 바닥에는 메마른 먼지만 날렸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드물게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형님, 이상합니다요. 분명히 물이 여기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석현과 돌쇠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바위를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삼나리 바위 틈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쾅! 하는 묵직한 울림과 함께 갑작스레 흙 속에서 차고 맑은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야. 물이 솟는다. 최수연과 현동이도 맨발로 달려나와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이윽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기적의 샘물 덕분에 마을의 논밭은 다시 생기를 얻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석현은 곧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활수지략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배운 땅의 흐름, 물길의 맥, 수맥의 고르기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백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인근 고을의 관아에 전달되었고 고을 사또는 그 내용을 읽고 감탄하며 직접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으로부터 급히 도성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이 내려졌습니다. 임금 앞에 선 이석현은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활수지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목마름과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 그대는 아무 대가 없이 지혜를 나누었구나. 과인은 그대와 그대의 가족 모두를 치하하고 싶다. 이석현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책은 소인의 것이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집에 머물던 머슴 돌쇠이자 저와 형제의 연을 맺은 의동생 돌쇠가 가르쳐준 것을 제가 글로 옮긴 것일 뿐이옵니다. 진정한 공은 그에게 있사옵니다. 임금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대궐 뒤편에서 기다리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맑은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대자연을 품은 듯 맑고 단단했습니다. 돌쇠라 하였느냐?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 이윽고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름 없이 머슴이라 불리며도 땅을 알고 백성을 살린 자다. 과인은 그대의 공을 백성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석수라 하노라. 돌석, 물수, 땅과 물을 다스리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그 순간 돌쇠, 아니 이제는 이석수라 불릴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형님 이석현과 형수님 최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석수, 저도 이제 이름이 있네요. 형님, 형수님, 고맙습니다요.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조정에 머물게 하여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함께하게 하고 싶다. 과인의 곁에서 힘을 보태주겠느냐? 이석수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현동이와 함께 시골에서 백성들을 돕고 싶사옵니다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옵니다. 임금은 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참된 인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법이지. 그렇다면 너와 그대 형은 그곳에서 조선을 살릴 물을 이어가거라. 그렇게 하여 임금은 이석현의 고향 마을에 수리청을 세웠습니다. 이석현에게는 수리청을 총괄하며 이석수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석현의 학식과 이석수의 재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왕의 깊은 해안이었습니다. 수리청은 왕이 물길을 관리하고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관청으로 마을의 수맥을 개발하고 물길을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수리청이 자리를 잡고 전국 각지의 물줄기가 뚫리면서 이석현 부부가 있는 고을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이석수도 어엿한 양반의 신분과 관직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석현 부부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혼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도련님도 이제 짝을 찾아야 할 텐데요. 최수연이 이석현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석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석수가 워낙 순박하여 어떤 여인을 만나야 할지. 현동이도 옆에서 돌쇠 삼촌은 예쁜 신부와 결혼해야 해.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석수 역시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는 듯했지만 워낙 해맑은 성정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석수는 새로운 수로를 개발하기 위해 북쪽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유난히 어려운 곳이었고 사람들은 오랜 가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석수는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며칠 밤낮으로 땅의 기운을 살폈고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물줄기를 마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에 다리를 놓아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지만 워낙 험한 지형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돌을 나르고 진흙을 치우는 여인이 이석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았지만 강인한 생활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화는 혹시라도 남은 일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나와야 할까봐 홀로 남아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도 없이 진흙만 가득한 웅덩이에서 매화는 허우적거렸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미리 와서 지형을 살피던 이석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뿐 아니라 주변의 미세한 소리에도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석수는 진흙탕에 빠진 매화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매화를 끌어올린 이석수는 오히려 매화보다 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요? 매화는 자신을 구해준 이석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이석수는 해맑게 웃으며 괜찮습니다요. 하고 답했습니다. 이튿날 매화는 이석수를 위해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진흙투성이인 그의 손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이석수는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보살핌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매화는 그의 순박하고 거짓 없는 미소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매화는 이석수에게 아침마다 정성껏 끓인 약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여나 다친 곳이 아프지 않을까 염려하는 매화의 따뜻한 마음에 이석수는 감동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잠시 잔치가 열리는 날 밤, 매화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이석수를 불렀습니다. 나리,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이석수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품었습니다. 제 마음이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옵니다. 이석수는 아무 말 없이 매화를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진흙이 묻은 옷차림 그대로 다시 돌아온 이석수는 마을 어귀에서 매화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이석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씨의 마음을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혼자 겁을 먹었습니다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아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요. 저도 아씨를 좋아합니다요. 매화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수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날 저녁, 이석수는 마지막으로 계곡 아래를 살피고 돌아오며 매화와 마주쳤습니다. 매화는 손에 조심스레 감싼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내일 공사를 마치시면 이것을 꼭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손수 수놓은 것입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이석수는 그 복주머니를 받으며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아씨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옵니다요. 매화는 놀란 듯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잠시 스쳤고 말로는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오갔습니다. 다음 날 수로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이석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도중 이석수는 매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 아씨, 저는 아씨가 참 좋습니다요.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요? 매화는 이석수의 고백에 이번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웃음과 함께 오랜 기다림이 벗겨진 듯한 안도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연분을 축복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이석수와 매화의 혼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최수연은 직접 혼례복을 지어주고 잔치를 준비하며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혼례를 올린 이석수와 매화는 수리청 옆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화는 이석수의 부족한 부분을 현명하게 채워주었고 이석수는 매화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현동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이석수에게 수리청의 업무를 배우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석현과 이석수는 신분을 초월한 우정으로 서로를 돕고 세상의 편견을 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석수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닌 땅의 신령한 기운을 가진 이석수 어르신으로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수리청은 이석수의 뛰어난 능력과 이석현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전국 각지의 샘물과 수로를 만들어냈고 조선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이석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우며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석현이 활수지략을 더욱 보완하며 새로운 지식을 이석수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수연은 이석수를 위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주며 그를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도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쉬셔요. 형수님, 고맙습니다요. 형수님께서 주시는 차가 제일 맛있습니다요. 이석수는 부부를 보며 감격에 겨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 정말 행복해요. 바보 같은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요. 그의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화 또한 시부모를 모시듯 정성스레 이석현 부부를 섬겼고 이석수와 매화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끈끈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즈음 이석현 부부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석현이 쓴 도와 인에 관한 글 은 임금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고 그 글은 한양의 성균관에서도 후학들이 돌려 읽는 명문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글 속에는 백성을 품는 마음, 거지에게서도 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유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조선의 학문 풍토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왕은 이석현을 경서 편찬의 중책에 임명하였고 그의 아내 수연 역시 궁궐 내 여인들을 위한 여염 교육을 지도할 어른으로 초청되어 품격 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한 초가에 살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넉넉해진 살림살이로도 늘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학문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의 집은 이제 동네 사랑방이라기보다 배움과 인정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고 한양의 선비들도 먼 길을 마다않고 이석현을 찾아와 돌을 묻고 갔습니다. 이처럼 이석현 부부는 스스로 부귀를 좇지 않았지만 백성과 나라가 그들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평생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이석수 부부가 항상 함께 있었으니 그들의 집안은 가난했으되 결국 모두가 만석군이 된 참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분과 배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석현과 이석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우정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재능을 믿어줄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석현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나눔의 미덕을 잃지 않았고 돌쇠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 비로소 타고난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석수처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석현처럼 그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활수지략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석현과 이석수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의 대감댁, 그 집에는 갓 혼례를 치른 새아씨가 살고 있었죠. 그 이름은 유연이라 하였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나이, 단정한 이마에 고운 눈매를 지닌 아씨는 고요한 성품과 순한 마음씨로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그 혼례 첫날 밤에 벌어진 일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붉은 비단 이불 위에서 유연은 마치 처음 짚는 낯선 바람처럼 사내의 손길을 어색하게 마주했습니다. 신랑 서진 또한 20해를 갓 넘긴 총각이었으니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죠. 아씨, 많이 떨리시죠?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길마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유연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었지만 유연의 몸은 그 손길에 더 움츠러들 뿐이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유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신랑을 마주하지 못한 채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유연을 안타까이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인이 준비가 되면 몸이 자연스레 축축해진다더라. 그러나 유연의 몸은 차가운 이불처럼 메말라 있었죠. 무언가 맞지 않는 듯한 불편함이 두 사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움직임은 점점 더 서툴러졌습니다. 작은 신음과 마찰의 고통 끝에 유연은 이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서방님, 무서워요. 그 말에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고 유연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만 멈추지요. 저도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씨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봄바람 같아 유연의 메마른 마음 한 귀퉁이를 적셨죠. 그러나 그 밤 이부자리엔 그 어떤 상징도 남지 않았고 새벽이 밝자마자 안채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복선아, 이부자리를 좀 살펴보거라. 이른 새벽 시어머니는 말없이 이부자리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복선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하인들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흰 이불 위엔 단 하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굳게 담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도 부질없단 말이냐? 그 좋은 사내를 두고도. 유연은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얀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부서질 듯 흔들렸죠. 그게 무서워서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집을 와서 며느리 노릇은 고사하고 그 밤 하나 지내지 못해? 내가 무슨 양반과 자제라서 우릴 내려다보는 줄 아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유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누구보다 착하고 다정했던 복선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등을 살며시 다독였죠. 아씨, 괜찮아요. 아무 일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고 유연은 그날 저녁 복선의 손을 꼭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선아, 나 왜 이리 두려운 걸까? 왜 내 몸은 그저 차갑기만 한 걸까? 복선은 조용히 유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허락해야 하거든요. 아씨. 그리고 그날 밤 아씨와 복선은 같은 방 같은 등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선은 자신의 작은 비밀을 꺼내들 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씨께선 여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손길엔 긴장이 돌고 어느 숨결엔 몸이 저도 모르게 문을 열기도 하죠. 유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선은 천천히 유연의 손을 끌어 자기 손등에 얹었습니다. 사람의 손도 말해요. 얼마나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지를요.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말 못할 감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가볍고 조심스럽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새벽 어스름 바람이 문틈을 따라 살랑이고 등잔불은 반쯤 꺼져 작은 숨결에도 흔들리고 있었죠. 유연은 홀레복을 벗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복선이 앉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선은 조용히 물을 떠왔습니다. 잣을 띄운 찻잔이 유연의 손에 살며시 닿을 때 그 손끝이 사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씨, 몸이 너무 얼어붙으셨어요. 부들부들 떨리시니 조금 진정 좀 하셔야 합니다. 복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유연은 입술을 깨물며 작게 물었습니다. 복선아, 나는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왜 아팠을까? 복선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조금 낮춰 빛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가앉았습니다. 여인이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시지요? 응. 서방님도 그런 말을 했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축하지 않다고.
복선은 유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 몸은 마음이 움직이기 전까진 문을 열지 않아요. 억지로 열려 하면 아프고 겁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지요. 유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선은 이불을 살짝 걷어 유연의 다리를 이불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문을 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섭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저 스스로도 몰랐던 스위치를 찾아가는 일일 뿐이에요. 유연은 몸을 웅크리다 조심스레 몸을 펼쳤고 복선은 그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팔부터 시작되었죠. 온기를 불어넣는 손끝에 시작 복선은 유연의 팔을 감싸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의도도 없는 듯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만지듯 조용한 손길이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은 손끝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떨림도, 열기도 가장 끝에서부터 서서히. 그 손길은 팔목을 따라 내려가 손바닥까지 머물렀습니다. 복선은 유연의 손을 살짝 펴게 하더니 그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쥐고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에도 아씨의 마음이 깃들어요. 그 감각을 따라가 보세요. 손끝에서부터 몸은 깨어나요. 복선은 유연의 귀 옆에 가까이 다가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귓가에 바람처럼 말을 흘렸죠. 마음이 풀리면 아씨의 숨결도 달라져요. 그 달라진 숨결이 아래로도 스며들게 되지요. 그 말은 어딘가 낯설고도 알 수 없는 곳을 간지리는 느낌을 안겼습니다. 유연은 모르게 몸을 웅크렸다가 다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후 복선은 유연의 가슴께로 손을 옮겼습니다.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연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곳 그 너머에 있는 울림을 가만히 짚듯이 손을 얹었죠. 이곳이 먼저 두근거리면 그 아래는 천천히 준비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복선은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손바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이슬을 닦는 듯 부드럽고 은근하여 유연은 숨소리를 참으며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그 다음 복선은 유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씨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복선은 유연의 손을 이끌어 아랫배 위에 얹었습니다. 여기 배꼽 아래. 이곳부터 조금씩 따뜻해져야 해요. 유연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복선의 안내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복선은 손등을 얹고 방향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자장가를 부르듯이 차가운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까지. 그 순간 유연의 목덜미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열이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등불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마지막으로 유연의 손이 조금 더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살며시 감싸주듯 조율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씨께서 문을 열 준비가 된 거예요. 몸이 스스로를 반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겁니다. 유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죠. 그 밤 그녀는 다시 서진의 품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 문을 열게 되었죠. 깊은 밤이었습니다. 창호 너머의 달빛은 서늘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마저 고요하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채의 작은 방엔 조용한 숨결이 엉켜 흐르고 있었죠. 이제 아씨의 숨결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다. 복선은 말끝을 낮추며 유연의 뺨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유연의 눈동자는 아직도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선은 그녀가 온몸을 얼리고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첫걸음인지 알고 있었죠. 사람의 마음이 말이지요. 몸보다도 더 깊숙한 자물쇠를 달고 있답니다. 그 열쇠는 아주 작은 숨결 하나로 풀릴 때도 있어요. 복선은 유연의 손을 자기 손등에 얹히게 하였습니다. 아주 가볍게 물 한 방울 묻힐까 말까 한 그런 촉감으로 말이죠. 그녀는 스스로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숨이에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면 그 흔들림이 시작이 되지요. 복선은 유연의 손끝을 끌어다가 그녀의 젖은 손수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수건은 방금 전 복선이 덜어낸 찬물에 살짝 적셔놓은 것이었죠. 그 차가운 감촉 위에 손끝이 닿자 유연의 어깨가 순간 움츠렸고 이내 복선은 그 손을 자기 손으로 덮으며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처음은 이렇게 살짝 차가운 물로 마음의 고리를 깨우는 것이요. 그리고 복선은 조심스레 그녀의 목덜미 가까운 곳으로 손을 옮겨 매듭처럼 단단히 묶여있던 긴장을 아주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유연의 숨이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복선은 그 호흡이 부드러워질수록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느꼈죠. 이제 바람은 꽃잎에 닿아야 해요. 너무 세게 닿으면 꽃잎이 다치고 너무 늦으면 시들어버리지요. 복선은 그녀의 손끝을 다시 잡아 유연 자신의 옷깃을 향해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살 가까운 자리 가슴께 위 그 경계선의 가장 바깥부터 천천히 다가가게 하였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씨. 몸은 마음보다 정직해서 손길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거든요. 스스로의 숨결을 알아가는 일, 그건 아주 귀한 공부랍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유연의 손이 점차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받쳐주며 방향을 잡아주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낮은 소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촉촉한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을 테지요. 몸이 원하는 신호는 그저 정직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유연은 알 수 없는 떨림과 함께 뺨을 불켰습니다. 입술이 마르듯 갈라지더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아파하지 않게 되나요? 복선은 미소를 머금고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럼요. 이 몸이 스스로 준비를 마치면 서로가 아프지 않지요. 오히려 그 밤은 마음으로 노를 젓는 긴 여정이 되니까요. 그러고는 손등을 한 번 더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장 안쪽 그곳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이 그리로 걸어가려는 때를 아는 것이지요. 복선은 조심스레 유연히 준비된 듯한 순간을 포착해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가슴께로 느껴지는 유연의 온기는 처음보다 훨씬 뜨거워져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이제 흐릿한 안개가 아닌 봄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씨는 준비되셨어요. 몸도 마음도. 유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희미한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방 안에는 한동안 조용한 숨결만이 흘렀답니다. 유연은 낮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복선은 그런 유연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불을 가지런히 덮어주었죠. 부끄러움과 기묘한 감각이 뒤섞인 밤이었지만 유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깃들어 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저물 무렵이었죠. 조심스레 방문이 노크되더니 문 밖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새신랑 서진이었답니다. 그는 한 손에 찻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품속 무언가를 꼭 쥔 채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복선이 문을 열자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하였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문안을 드리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사옵니까? 복선은 조심스레 문 안으로 글을 들였죠. 자리에 앉은 서진은 한참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떼었답니다. 어젯밤 제 어리석음으로 아쉽게 두려움을 안긴 것 같사옵니다. 부디 어찌해야 여인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복선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찻잔을 건네며 말하였죠. 나으리의 마음 씀씀이가 곱고 따뜻하오니 그 진심이 닿는 날도 곧 올 것이옵니다. 다만 여인의 몸은 한낮 꽃잎 같사와 제때의 바람 없이는 스스로 피지 않사오니 그 시름을 먼저 덜어주셔야 하옵니다. 서진은 눈빛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죠. 어찌 다가가는 것이 옳은 순서이겠사옵니까? 그러자 복선은 잔잔히 말하였답니다. 처음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는 자상한 말이 몸보다 먼저 심장을 어루만지옵니다. 그 다음에는 숨결 가까이에서 손길이 닿되 날갯짓보다 가볍게 시작하셔야 하지요. 서진은 숨을 삼키며 들었고 복선은 말을 이었죠. 어깨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긴장된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덮듯 감싸주시고 손가락은 아주 느리게 등을 따라 흐르는 맥을 따라가야 합니다. 뒷목을 타고 내려오는 물처럼 아주 조용히, 아주 은근히요. 서진은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았고 복선은 눈빛을 살짝 낮추며 말하였답니다. 숨결이 어긋나지 않게 입김은 귓가를 스치듯 맴돌아야 하고 손길은 손가락 하나로 먼저 반응을 물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자라나는 곳까지는 그 반응이 오기 전까진 넘어서선 아니되옵니다. 그 반응이란 무엇을 뜻하옵니까? 서진의 물음에 복선은 잠시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꽃봉오리는 해가 비추기 전에는 닫혀 있사옵니다. 따스한 햇살이 오래 머물러야 스스로 풀리오니 그리 조심스레 기다리시며 손길을 걸어야 하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스스로 이슬로 젖기 시작하면 그때가 문이 열린 징조이옵지요. 그 말에 서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 느리게 조용히 정녕 그 방법이 아쉽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천천히 배우겠사옵니다. 복선은 잔잔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하였죠. 그 밤은 나으리의 밤이 아니옵고 두 분의 밤이옵니다. 여인에게도 기억하고픈 밤이 되려면 기다림과 따스함이 먼저이니 급히 문을 열기보단 손등에 묻은 향기를 먼저 맡게 하셔야 하옵니다. 그리하여 새 신랑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하고 물러갔답니다. 복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참으로 부드러운 밤이 두 사람에게로 향하겠구나. 그날 밤 달빛은 창호지를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답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 유연은 촛불 하나만 밝혀놓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죠. 복선이 정갈이 정리해둔 이부자리와 방 안을 감도는 가는 향 냄새 속에서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결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레 방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엔 신랑 서진이 있었죠. 그는 문턱에 들어서기 전 아주 조용히 묻듯 말했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저 오늘은 그저 곁에만 있겠습니다. 그 말에 유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을 열어 보이진 않았지만 다치지도 않은 얼굴이었답니다. 서진은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떨지도 않았고 무턱대고 다가서지도 않았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이 얹고 유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답니다. 지난밤 놀라셨지요? 제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연은 말없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말은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듯했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나온 숨결 같았답니다. 잠시 뒤 서진은 손을 내밀었답니다. 다가오는 손은 망설임도 탐욕도 없이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죠. 그 손이 유연의 손등에 닿는 순간 유연은 문득 긴장이 풀리는 자신을 느꼈답니다. 무섭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씨께서 원하시는 속도로만 걷겠습니다. 서진의 말은 숨결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그 손끝은 천천히 유연의 손을 감싸며 따스한 기운을 전하였죠. 이윽고 그의 손은 유연의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기처럼 살포시 얹히던 손이 등줄기를 따라 아주 느리게 움직였죠. 그 움직임은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더디고도 부드러웠답니다. 그 손길 아래에서 유연은 몸을 움츠리기보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죠. 마치 얼어있던 꽃잎이 볕을 만나 살짝 펴지듯 그녀의 어깨는 서서히 풀려갔답니다. 서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복선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숨결이 먼저 닿고 손끝이 뒤따르며 귀끝에 걸린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제야 유연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낯섦 없이 감긴 눈 아래에서 감각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듯 머릿속이 하얘지고 마음만 남았죠. 서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답니다. 손등 하나, 숨결 하나도 가볍게 띄우듯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아씨가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닿았을 때 유연의 입가에는 작고도 고운 미소가 번졌답니다.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소리 없는 문소리가 그 밤을 채웠죠. 이윽고 방 안은 숨소리와 함께 촛불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허리를 굽혀 그녀를 감싸 안았고 유연도 조심스레 그 품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밤 누군가가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간 밤이었죠. 손끝에서 시작된 따스함이 마음까지 데워주었고 그 마음은 다시 몸을 감싸 한 송이 꽃을 피우게 하였답니다. 밖에선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작은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든 빛은 마치 고운 배틀실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그리고 방 안은 더는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더는 두려움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기다림과 다른 한 사람의 용기가 마주한 그 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참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은 조용히 방 안을 비추었답니다. 들뜬 기운도 떨리는 숨결도 모두 잠잠해진 그 자리에는 이제 따뜻한 체온만이 남아 있었죠. 유연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 아래로 전해지는 낯선 포근함, 품 안에 머무는 한 사람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듯한 편안함이었죠. 서진은 유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유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며시 꼭 쥐었답니다. 손바닥은 아직도 따뜻했고 마음은 그보다 더 깊고도 넉넉하였죠. 그날 아침 복선은 일찍이 일어나 방 안으로 조심스레 찻잔을 들여보냈답니다. 문을 열던 유연의 얼굴엔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고운 미소가 피어 있었죠. 복선아, 고마웠어. 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복선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답니다.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아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어린 시절부터 돌본 아씨였건만 이제는 어느새 사내의 곁에 안긴 여인의 얼굴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아씨께선 진짜로 부인이 되셨사옵니다. 마음도 몸도. 그 말에 유연은 붉어진 얼굴을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그런 말 부끄러우니 하지 말아줘. 복선은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엔 깊은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죠. 며칠이 흐른 뒤 대청마루에 햇살이 가득 깔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연은 서진과 나란히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의 손끝은 어느새 익숙하게 얽혀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서진은 가만히 유연의 손등을 쓸며 말했죠. 이 손 처음엔 떨리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날 잡아주는 손이 되었소. 유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처음으로 날 놓지 않은 손이기도 하지요. 멀리서 복선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고롭고 가슴 졸였던 그 밤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죠. 아씨가 눈물 짓던 어린 날, 낯선 신방 앞에서 떨던 그 밤, 그리고 지금. 모든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복선은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밤이 두렵다 하여 피하려 하지 말고 손이 닿지 않는다 하여 물러서지 말일.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밤도 새벽으로 이어지니. 그로부터 몇 날이 흐르고 서진과 유연의 방에는 더 이상 긴장이나 어색함이 머물지 않았답니다. 해가 뜨면 서진은 유연에게 따뜻한 미움을 건네주며 말하였죠. 부인, 밤새 안녕하셨소? 몸은 괜찮으신지요? 유연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서방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사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보다 한층 다정해졌고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는 모습도 어쩐지 잘 어울리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복선은 멀찍이서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제는 내 손길 없이도 둘이서 잘 걸어가겠구나. 밤이면 유연히 조용히 등을 돌려 앉아 수줍게 말하곤 했죠. 서방님, 오늘은 조금만 더 이리 가까이 계셔주시면 안 되옵니까? 그러면 서진은 웃으며 손을 내밀며 대답했답니다. 물론이지요, 부인. 오늘은 달빛이 참 곱사오니 이리 와요. 이따금 유연은 생각했답니다. 처음 그 밤이 무서워 눈물 흘리던 날 복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마음을 닫은 채였겠지. 그리고 또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손길보다 더 따스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눈길이구나. 그리하여 작은 사랑은 점점 깊어져 유연의 방에는 언제나 낮은 숨결과 부드러운 미소가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복선은 뒷마당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혼잣말을 하였죠. 이제야 그 아이도 진짜 부인이 되었구나. 자, 그럼 이 다음은 내가 갈 길을 다시 준비해야지. 그러고는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속삭이듯 말하였답니다. 부디 이 집에선 아무도 울지 않게 하소서. 그 말과 함께 마루 끝에는 따스한 바람이 스며들고 고운 햇살이 담장을 넘어들며 한가로이 시간을 비추었답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계절은 바뀌고 유연과 서진의 홀레방에는 봄볕 같은 웃음이 자주 들렸답니다. 밤이 깊어도 그 방엔 어둠보다 먼저 온기가 깃들고 새벽이 밝아오면 두 사람은 마주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였죠. 복선은 먼 훗날 이 집을 떠나며 말하였답니다. 사랑이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피어나는 꽃이라 했지요. 그 꽃이 시들지 않으려면 서로의 마음을 더듬는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유연의 가슴 속에 머물렀고 서진의 귀에도 맴돌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기억하고 손끝의 떨림을 이해하며 묻어난 날들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첫날 밤이 두려웠던 아씨와 그 아씨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한 여종의 이야기로 고요히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죠.